자, 안녕하세요. 쇼미의 MC 광대입니다. 자, 저번에는 바에서 교수님과 함께 했는데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약간 스튜디오 느낌 나게 네. 약간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여기로 한번 와봤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항상 목소리가 젠틀하시고 멋있어요. 아니에요. 카메라 앞에서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좀 보시면 제가 그 저번 컨텐츠 봤는데 굉장히 좀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웃을 때도 되게 해맑으시고 근데 경제 얘기만 나오면 눈이 딱 날카로우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저도 모르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그래요? 근데 너무 잘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놀면서 얘기하자. 네. 너무 공부하는 분이에요. 오늘은 좀 약간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 할 거라. 그래요. 약간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의 이야기와 그래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정직하게 공부하는 느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대표님은 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더 힘들으셨었죠? 이거 이제 표정으로 말하고 싶어요 진짜 막 정말 이렇게 망연자실 이런 느낌? 지난번 뵀을 때보다 더 그러니까요. 하얘지셨어요. 얼굴이 요즘 더 근데 이게 경제관념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또 교수님 선물해 주신 책 조금씩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참 무지했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다가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가 종결이 되면 이제 경제가 어떻게 바뀔까? 그게 또 요즘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백신이 보급되면서 백신 작동 이후에 경제 어떻게 될까 뭐 이거 굉장히 궁금들 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백신의 보급 속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보다 더 빨라요. 정말요? 네, 지금 현재. 저 이거 좀 반감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저희 주변에 백신 맞았다는 분들이 거지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마침 저희 와이프가 예약 이제 한 개 와가지고 오늘 맞고 왔어요. 근데 같이 사는 저한테는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물어보니까 한 개가 남아가지고 일단 한 명만 맞는다. 그래서 야, 이거 백신 진짜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좀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접종률이 현재 날짜 기준으로 뭐 10%도 안 되지만 뭐 영국을 비롯해서 1위가 어딘지 아세요? 그래도 미국이겠죠. 아니에요? 미국이 1위 아니에요. 어디예요? 1위가 돈 많은 나라. 잠시만요. 오일머니 많은 나라. 중동. 중동의 어떤 나라? 두바이. 아랍에미리트가 1위예요. 2위가 현재 날짜 기준으로 이스라엘이고 얘네는 접종률이 거의 한 80%까지. 와, 그럼 거기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물론 접종률을 계산할 때 이 200% 기준이에요. 왜냐면 두 번 접종하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그렇죠. 2차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약 접종률이 85%다. 네네. 그러면 1차 접종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65%, 2차 접종 두 번 접종한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20% 해서 85%인데 상당한 비중이죠. 그쵸. 그 인원이 그렇게 다 80% 정도면 와, 그러면 이제 백신 이후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계 경제를 보는 그런 뷰 같은 거 있잖아요. 뷰를 갖고 싶잖아요. 갖고 싶. 세계 경제 어떻게 올라갈까? 그럼 이게 딱 이제 버튼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딱 어쨌든 이 백신 보급 속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많아지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그 경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회복되는 경로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회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돼요, 이제. 이제는요? 그런데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런데 이 회복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개도국들은 아직도 백신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그래도 좀 빠르게 보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편이죠, 뭐 중상인데 이게 중상이에요. 근데 세계 200여 개 나라들을 가지고 보면 뭐 개발도상국들, 뭐 저소득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은 올해 내내 접종률 목표치가 20%예요. 올해 목표치가. 우리는 11월까지 접종 뭐 70% 하겠다 뭐 이런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목표 자체가 다르네요, 아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극복하는 것은 백신인데 그럼 이 백신의 보급 속도에 따라서 회복이 달리 나타날 건데 그쵸.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균형 회복이에요. 야, 그럼 어떻게 지금 경제를 읽으면서 좀 따라가야 될지 경제 좀 읽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금리에 집중됩니다. 금리요? 왜냐면 2020년에 충격이 있었고 그쵸. 그때 이제 금리 엄청나게 인하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산 버블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네. 뭐 주식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쵸. 아, 비트코인.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랬는데 그러면 금리 정상화하게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금리 너무 낮으니까 네. 낮은 금리를 다시 점차 올리는 거 아니냐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금리를 다시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두 번째. 네.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등장하죠. 왜 그런 질문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금리를 왜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기준을 누가 만든 거예요 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금리를 누군가 만약에 인하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이라고 표현했지만 누가 결정할까요? 모르겠어요. 중앙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의 이름이 뭐예요? 한국은행. 한국은행이에요. 아 그래서 어린 때 우리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해서 은행원 되라. 저 때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공무원 되라. 이게 다 이유가 있었어.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에 금통이라고 해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연봉이 상당합니다. 한 2, 3억 정도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차도 나오고. 공부하세요. 지금 공부하세요. 아 진짜요? 한국은행의 총재가 이제 네.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장이죠. 네. 근데 이 위원회가 공식적으로는 네. 1년에 한 8번 정도 열려요. 미국도 8번 정도 열려요. 그럼 열려서 그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회의. 막 다 펴놓고 막 의리의리하게 다 모이셔가지고 하겠네요. 펴놓고 회의를 하겠죠. 그렇죠.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돼, 인하해야 돼. 이걸 판단할 거예요. 아 거기서요? 거기서 야.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그런 걸 결정하는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뭐 공부를 많이 해오시겠죠. 그쵸. 위원들이.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다수결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역시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하는데 그럼 금리를 자, 왜 인하하냐부터 볼게요. 네,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게 기준금리인데 금리를 왜 인하할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인하하면 네. 기업 입장에서 뭐를 늘리고 싶을까요? 일단 뭐 토지도 늘리고 건물도 늘리고 직원도 또 고용하고 물건도 좀 사고 좀 복지도 좀 뿌리고 어차피 뭐 이제 얼마 안 나가니까 빚도 재산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것,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투자예요. 투자. 기업들의 투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스크 사고 이런 집에서 집에 노래방 기기 놓고 좋죠. 이렇게 하면 그건 소비예요. 소비. 내가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게 최종 소비니까. 근데 이 회사에서 MC 아카데미에서 그쵸. 이런 걸 사요. 이건 투자죠. 이건 투자예요. 이건 투자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와 투자가 구분돼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가 늘어나겠죠. 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사무실도 늘리고, 그렇죠. 뭐 기업들은 뭐 공장 기계도 더 늘리고, 뭐 서비스업은 뭐 책상도 더 많이 놓고, 그쵸. 네? 그런 게 사무실 늘리고 이게 투자 아니겠어요? 네. 그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곧 뭐가 늘어난다는 걸까요?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를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각해보세요. 이 MC 아카데미에 광대 MC 아카데미 연구소 여기입니다. 여기 책상을 지금 10개가 있는데 그럼 10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책상을 굳이 10개를 더 사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서 더 산 거예요? 직원이 10명이 더 필요해서 고용이 늘어나요. 고용이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요. 고용. 그죠? 그 고용이 늘어요. 그다음 그 고용이 늘면 일자리가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테니까 그쵸. 그 전체 사람들의 평균적인 뭐가 늘어날까요? 평균적인? 그러니까 취업 못하다가 취업을 했어요. 네.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자산이 늘어나죠. 그걸 자산이라고 안 하고 소득이라고 하죠. 아, 소득. 자산은 이제 소득이 축적됐을 때 네. 자산이라고. 어째 소득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 네. 소득이 늘면 소득이 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지출도 많아지죠. 그쵸? 그쵸. 지출이 는다는 건 뭐예요? 뭐 산다는 거죠? 결국은 소비가 많아진다는 그 뜻이죠. 소비죠, 소비. 그 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소비가 늘면 순서를 한번 보는 거예요. 왜 경제 활성화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늘면 자연스럽게 뭐 하고 싶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잘 팔리네. 더 많이 생산하고 싶죠. 아, 또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어차피 금리도 낮은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한번 이 단어를 따라해 보세요. 네. 금리, 투자, 고용, 소득, 소비, 그리고 또 투자. 아, 요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오.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라고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곧 뭐다?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 금리를 맞아요. 엄청나게 내렸던 이유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침체가 됐으니까. 그럼요. 고용도 증진시키고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니까 금리 내린다고 경제 회복됩니까?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통화 정책의 당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인상하는 것보다는 인하하는 게 그쵸.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뭔가 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물론 금리가 어떤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 통화 정책도 가동하고 재정 정책도 가동하고 다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대 MC 아카데미 연구소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에 간판을 크게 달아요. 간판이 없었는데. 네. 그러면 아무래도 더 손님이 올 가능성이 있죠. 그쵸, 노출이 되니까. 근데 뭐 간판 단다고 무조건 늘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통화 정책 당국으로서 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통화 정책이 거시 정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네. 누구한테만 영향을 주고 누구한테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다 영향이 모든 가죠.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근데 재정 정책은 특정 계층에게만 영향을 줘요. 예를 들면 네. 아스팔트를 이 동네에다 깔아요. 그러면 제주도 도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없죠. 뭐 없죠. 뭐 관광 왔을 때 여기 서울은 보도블록도 이쁘네. 뭐 이 정도는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 어떤 재정 정책은요. 재정 정책을 가동하는 것이 모든 5천만 국민, 가계기업, 정부 전반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영향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마치 에어컨 트는 것처럼. 근데 선풍기는 나한테만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이런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백신도 다 맞고 나서 네. 백신 딱 맞은 그 이후 시대 때는 네. 그럼 금리가 올라가겠네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제 충격이 있을 때 금리를 내렸듯이 그렇죠. 경제가 회복되면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아니냐? 그죠, 올려야죠. 왜냐면 네. 저의 간단한 이제 경알못의 생각으로는 네. 어쨌든 빚도 재산이지만 그래도 빚을 자꾸 늘리면 나중에는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금리를 올려서 빚 이제 그만 지세요. 네? 경제 활성화 됐으니까 코로나도 그렇죠. 끝났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서 그 이제 딱 위원회 8분이 딱 한 6차 정도 됐을 때 이제 올릴 때가 된 것 같아 하고 올리지 않을까요?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겠죠. 그렇죠. 본격화될 텐데 네. 그럼 금리 인상 할까?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 할까? 그러면 주식 투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하고 왜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은행에 저축하면 돼요. 투자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 저축하는 게 나아요. 물론 금리 인상이나 상관없이 무조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상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보세요. 부동산 투자 하고 싶어요? 아니요.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맞죠. 그럼 특히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 주체일수록 부동산 투자하고 싶지 않겠죠. 못하죠.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이 너무 치솟고 이런 걸 한마디로 자산 버블이라고 하는데 자산 버블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번에 또 부동산이 굉장히 폭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백신을 맞고 그 이후 시대 때는 분명히 금리가 올라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금리를 정상화하는 시점은 결국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경제가 정말 회복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거의 비슷하죠. 경제가 정말 회복됐습니까? 라는 질문은 정말 회복됐어요. 그러면 금리 정상화할 때가 됐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경제가 정상화 됐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네. 이미 말씀드렸죠. 네. 경제가 회복되긴 회복돼요. 첫 번째. 다행이다.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네. 불균형 회복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거예요. 맞아요. 경제가 불균형하게 회복될 때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금리란 돈의 가치. 돈의 가치.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는 선진국들은 금리를 인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있죠. 회복됐으니까. 회복됐으니까. 그런데 이 신흥 개도국들은 금리를 인상할 여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회복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복이긴 회복인데 불균형 회복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먼저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 그럼 미국 선진국들의 돈의 가치는 올라가고 네. 신흥국들은 돈의 가치를 못 올리죠. 네. 그럼 돈의 가치의 격차가 벌어지죠. 그럼 굉장히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 어떤 큰일이 나냐면 신흥국에 투자됐던 외화가 빠른 속도로 회수되겠죠. 신흥국에 투자했는데 네.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그치. 벌어봤자 얼마 아닌 거예요. 그죠? 한국에서의 1,000만 원과 신흥국에서 1,000만 원 다르거든요. 근데 그 1,000만 원 벌 줄 알았는데 1,000만 원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순식간에 빠져나오겠죠. 네. 이럴 때 발생하는 위기가 뭘까요? 금융위기? 아니 우리가 IMF 무슨 위기라고 했어요? IMF 외환위기라고 했죠. 외환위기요? 외환위기. 그러니까 신흥국들은 외화 자금이 특히 단기 외채 같은 거 이런 게 순식간에 빠져나가면 한 방에요. 외환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외환위기가 오면 선진국들이 좋아요, 나빠요?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까요? 나쁘죠. 왜냐면 세계 경제가 옆에 이웃이 나쁘면 나도 나빠요. 왜냐면 이 신흥국에 수출해야 되고 신흥국에 뭐 공급 사슬이 의존되어 있고, 그죠? 신흥국에 그쵸. 공장이 있고 얘네가 부도가 나면 나도 나빠요. 타격이 입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메랑이 돼서 선진국을 괴롭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불균형 회복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경제 회복됐다고 해서 나홀로 금리 인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거가 또 많아요. 네.